처분권주의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겠네, 그럼. 처분권주의에 관련된 것은 이제 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조문은 203조의 신청, 즉 청구와 판결 간의 관계에서 신청보다 판결이 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요청한 바의 한도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신청이 큰 건 괜찮지만, 즉 신청이 크고 판결이 좁게 나온 것은 일부 인용된 거죠. 일부 인용. 이건 법률 자체 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원고 승소에 있어서 일부 인용 판결, 원고의 요청이 전부 다 받아들여졌다면 전부 인용됐다라고 우리가 말로 하는데, 일부 인용됐다는 것은 일부분이 패소한 거죠. 아주 간단한 것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됐다. 그럼 3천만 원은 패소한 거죠. 그래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심리한 결과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판단되더라도 1억 2천만 원을 판결로 내려주면 안 된다라는 게 처분권주의죠. 자,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신청 없다면. 그러니까 엉뚱한 거 판결해 주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신청 범위 내에서 이제 넘어서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청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신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제 종료 단계에서 처분권주의가 민사소송에서 발현되니까 소를 취하한다든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피고가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호의 호양에 의해서 재판상 화해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 즉 판결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에 의한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소송 종료 단계에서 처분권주의가 발현되는 이런 형태가 있죠. 소의 취하랑 청구의 포기 일락이랑 재판상 화해는 뭐 기본 개념은 이미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혹시 몰라서 소의 취하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기 소송을 거두는 거죠. 청구의 포기 일락은 역시 원고 내지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데, 소의 취하와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는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긴 하고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소의 취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원점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이 되는 거고,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민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 즉 원고가 스스로 인정해서 자백과 대칭되는 청구 단계에서의 그 형태가 일락으로 나타나고, 반대 국면에서 스스로 자기 권리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면서 마무리진다 라고 나타나는. 그래서 청구의 포기는 소의 취하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것은 맞지만, 소의 취하는 267조 등에 가서 보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는 거고, 청구의 포기나 한편 반대 국면에서의 일락은 아까 말한 대로 개개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청구 자체에 인정하는, 즉 실체법적으로 보면 채무를 승인하는 그런 틀로서 청구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즉 원고가 그렇게 된다면 승소하는 꼴이고, 청구의 포기를 이야기한다면 원고가 판결로 친다면 패소하는 꼴인 결과를 남기고 소송이 마무리된다. 관련되는 조문은 220조가 청구의 포기 인락, 그 다음에 좀 이따 밑에 내려오는 재판상 화해는
그게 조서가 꾸며지면 판결문처럼 이제 종이에 포기 조서 내지는 인락 조서 내지는 화해 조서가 만들어지면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판결에 의해서 원고 승소 패소 등과 같이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패소한 꼴이 되는 거고 청구의 인락은 원고가 승소한 꼴이 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조서가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의 조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는 원고 피고 쌍방이 호양 서로 양보해서 그러니까 청구의 포기랑 인락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인데 반해서 재판상 화해는 상호 양보 서로 양보해서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하여튼 요것도 조서가 꾸며지면서 조서가 작성되면서 그 화해 내용이 담긴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화해 내용이 예컨대 서로 양보한 내용이 담기는 거고 그래서 예컨대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아주 극단적인 양보로 얘기한다면 반반으로 하자 해서 5천만 원이 뭐 서로 타협안으로 제시됐다 하면 그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정 판결처럼 이 화해 조서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판결이 5천만 원짜리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화해 조서가 5천만 원짜리의 내용이 담긴 판결처럼 그걸 갖고 가서 강제로 이제 순수히 그 내용대로 그 채무자가 피고가 주면 되는데 안 준다면 확정 판결을 갖고 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듯이 그 화해 조서를 가지고 가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류의 뭐 집행력이 생긴다. 그다음에 우리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효력 등이 생길 수 있는 관계되는 조문이 220조가 있는데 조금 이야기가 나아가면 기판력까지 인정할 거냐 청구 포기 인락 조서에 또는 화해 조서에 기판력까지 인정할 거냐는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잊어버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까지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처분주의 기본 개념인데 실제는 이렇게 너무나 명약관화한 얘기를 놓고 하는 것 갖고 우리가 따지겠어요? 항상 우리가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뭐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원칙적인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로 터지는 건 특수한 어떤 상황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특수한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과실상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지금 처음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한번 가르쳐 준 게 소송물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 신청이 요 경우에는 소송물로 본다면 이 소송물의 단위를 어떻게 포착하냐에 따라서 처분권자에 의배되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 갖고 이미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 3분서를 취할 건지 전손해 1개서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이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한번 본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손해 3분설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처분권자가 일단 그런 건데 그래서 교재를 보면 의의관 2-47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개시의 국면에서 2-48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라는 제목으로 2-49에 나오는데 결국은 소송물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2-50에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권리구제의 형식과 관련해서 예컨대 이행소송을 원하고 있는데 법원은 확인소송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면 그게 처분권주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소송을 구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확인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청구권에 관한 이행 판결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확인 판결을 원하고 있는데 확인 판결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죠.
같은 소송의 종류에 있어서 이행의 소송과 확인 소송과 형성 소송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이행의 소랑 형성의 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법에 청구의 바탕을 두고 그러한 소송을 내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확인 소송은 그 대상이 무한정한 어떤 법률 관계를 놓고 당사자가 판단을 받고자 만약 한다면 그 대상이 그런 의미에서 무한정하니까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가 심사된다라는 확인의 이익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서 확인의 소송이 문제가 걸리니까 법원이 그 부분의 판단을 피하면서 이행 청구권 자체의 승부를 만약 내려줬을 때 그게 처분권자와 관련해서는 이행의 소와 애초에 제기한 확인의 소송은 소송의 종류가 틀리니까 처분권주의 의배가 된다.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예가 있는 거죠. 그런 질적인 소송물이라든지 청구 이런 것을 두고서 설명한 것을 이제 넘어서서 양적인 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신청 범위를 넘어서 판결해주면 안 된다라는데 그럼 과실상계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의 문제인데 원래는 손해가 한 1억 원쯤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손해 입은 게 대충 1억 원 정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생각은 1억 원인데 한 7천만 원만 청구해보자 라고 하는 청구를 일부분만 청구한다고 그래서 일부 청구예요. 1억 원인데 한 7천만 원만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말했듯이 1억 원인데 왜 대충 1억 원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7천만 원만 했을까를 순간적으로 한번 왜 그랬어요? 만약 본인은 한 1억 원인데 왜 7천만 원 했어요? 1억 쓰다가 숫자 7자로 잘못 나가서 에이 내친 김에 7 썼어요? 어? 스스로 그냥 과실상계라든가 과실상계 생각했다. 공부를 했네 지금 보니까 공부를 했어. 원래 혼자 생각은 해낼 수 있었어? 네. 오늘 똑똑한 사람 계속 나오네. 본인 스스로 한 30%쯤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1억 원의 손해이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한 3천만 원 있어서 한 3천만 원 빼고 한 7천만 원만 청구한다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본인 생각 혹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청구했지 했을 때 재산이 1억이랑 7천이니까 약간 그냥 생각한 건데 합의부에 가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단독부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적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이해됐는데 어디서 요 말 중에 하나 틀렸어. 그 말하는 상황은 뭔지는 알아들었는데 뭐에서 틀렸어?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거를 다시 한번 말해봐. 네,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면은 합의부로 가기 때문에 뭔가 단독이 좀 더 편하다든지 간이하다든지 뭐 신속하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그 금액을 낮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했는데 거기서 하나 뭔가 결정적으로 아주 좀 치사한 건데 틀렸어.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은 너가 배울 때가 5천만 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잡혔어. 5천만 원이던 시절은 있었어. 그게 네 시절이야. 경제가 이렇게 커졌어. 2배로 대한민국이 지금 싸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판인데 경제가 1억으로 되어 있고 합의부와 단독부 관할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틀렸냐면 1억까지는 원래 단독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 한 1억 천을 청구해도 되는데 7천을 청구했다라는 뭐 어떤 네가 말하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거기서 사소한 건데 틀렸다는 건 1억까지는 단독이야 사실. 그래서 1억 100원부터 이게 소가를 따질 때는 교과서 읽다 보면 알겠지만 100단위로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1억 1원이라는 건 없고 1억 다음에 1억 100원인데 1억 100원 그러니까 그 이상과 미만 그 어감에서 이하까지는 단독이야.
1억 원 아주 말한다면 그 법조문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 금액까지 넣는 개념이 이하지. 그러니까 미만 개념으로 설정해서 한 얘기였고 이하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 너 그런데 그 치사한 것을 실제 또 시험에 내래. 거기 5천만 원 세대가 나왔는데 나는 그보다 더 작은 세대인데 한때 3천만 원 세대가 있었어. 3천만 원 세대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는 의도에서 어떻게 냈겠어. 3천만 원 세대일 때 치사하게. 그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하거든. 단독 판사와 합의부의 어떤 관할의 기준점이 소가 그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말을 해버렸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냈겠어. 딱 그때 그 국가사법시험에서 3천만 원 시점에 과거 거에 보면 90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 3천만 원을 딱 내버렸어.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3천만 원 기준 시점이 알았더라도 이게 지금 말한 미만인가 이하의 개념 때문에 헷갈렸어. 그러니까 그 의도원 출제위원이 단독 합의 이 재판부 관할만을 테스트하려면 사실은 뭐 확실한 2천만 원을 주던지 확실한 한 5천만 원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 의도는 그 사람은 3천만 원의 부분도 속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좀 치사하다는 거지. 그렇게 낸 거는 그냥 합의부와 단독부의 이런 상황을 보고자 한다면 좀 금액을 확실히 티나게 이쪽 저쪽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 출제한 사람이 만약 의도가 그 정확히 그걸 보려고 했다면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지만 좀 하여튼 나는 문제가 좀 치사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근데 여기 5천만 원 세대가 나왔어. 이해되겠지? 그렇게 돼서. 근데 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여기는 어떤 소송 절차의 어떤 간편함이랄까의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한 1억 원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7천만 원만 냈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어떤 상황?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그렇죠. 여기 애초에 지금 1억 원 정도의 손해라고 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뭔가 정확한 거는 어디 가봐야 돼? 여러분 손해배상 이제 청구소송을 실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가 증거법 얘기를 했지만 이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신체 감정을 시켜. 신체 감정을 시켜서 그 사람의 이제 일실이익 같은 노동능력 상실률 같은 걸 따져서 이제 금액이 최종적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물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판사가 100%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손해액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권은 확정적인 금액으로 나름대로는 제시어지만 사실상 나중에 변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왕창 자기 나름대로 제대로 따졌다고 따져봤자 따진 게 아닌 거지. 나중에 가서 그게 변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정도로 청구했다. 즉 그것을 다시 원인을 가서 본다면 그 손해액 청구의 그게 처음부터 딱 정해질 수 있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대충 일단 이런 정도 청구합니다 라는 청구로 나가는 게 손해배상 청구의 대부분의 그런 문구야. 그렇게 대부분의. 그러면 여기서 또 화제를 좀 돌려서 과거 시험 문제 무진장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공부한 사람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는데 자기가 7천만 원 청구했는데 법원이 7천만 원 다 받아줬어. 근데 좀 아까 얘기를 막 우리가 할 때 실제 신체 감정 결과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거 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 원으로 책정될 수 있게끔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지금 처분권주의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일단 대충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는데 병원의 신체 감정 결과 등에 의해서 손해액으로 최종적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증거조사가 다 됐어.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못 받게 맥시멈 안 해줘. 지금 7천만 원밖에 안 해주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얼마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 지금 신체 감정 결과가 한 1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때문에 안 돼? 처분권자 활동에서 7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니?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고 밝힌 거지. 일부만 7천만 원만 청구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1억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주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법률 용어로 말해줄 수 있니? 만약에 소송물이 다른 거라고 본다면 소를 다른 걸로 확정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좀 더 정확한 말이 있는데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충 3천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느낌으로 지금 몰고 내가 가고 있잖아. 그 3천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제시를 해줘야지 법원이 그거 맞춰서 1억 원이다 라고 해줄 텐데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그런 개념의 용어랄까 어떤 뭐가 딱 없을까? 맞는 얘기? 내가 플러스 한다면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한다라고 그래. 청구 취지 금액을 처음에 7천만 원으로 써냈던 소장을 소송 도중에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으로 확장한다라고 그래.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는데 이게 정확한 거는 소의 변경을 시키는 거야. 소를 변경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청구로 잡은 게 애초 거는 7천만 원짜리였으니까 1억 원짜리로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하는데 그것을 소 변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송 도중에 그렇게 3천만 원을 추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그런 일반적인 것을 잘 물어보지는 않고 시험 문제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별도로 3천만 원을 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 7천만 원 소송 도중에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걸 애초에 7천만 원짜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늘리는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3천만 원을 별도로 냈다라는 이런 상황을 어떤 설정을 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그렇게 됐을 때? 별도로 냈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 항상 어떤 소송이 있는데 별도로 냈다라는 그런 상황을 기판력과 대비되는 어떤 개념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줬어? 소송이 진행 중에 어떤 소송이 하나 또 등장할 때 어떤 상황을 가르쳐 줬어? 중복제소를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중복된 소재로 걸릴 건가를 보는데 그럼 결국 뭐를 비교해야 돼? 애초에 7천만 원 부분과 나머지 추가로 별도로 내려는 3천만 원이 그 근원은 뭐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손해배상이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속에서 이 금액을 쪼개서 별개의 소송물로 볼 거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나의 소송물로 볼 거냐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면 중복죄소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게 되지. 만약에 동일한 소송물로 아니고 분리시킬 수 있다라면 중복죄소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논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복죄소라는 거는 이중으로 심리가 되는 것 때문에 피고로서는 똑같은 것에서 근원하고 있는 싸움을 두 번 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법원은 똑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잘못 있냐 없느냐고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 있냐 없느냐에서 그 두 개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두 개의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교통사고에서 여기서는 피해자가 잘못했고 여기는 가해자가 더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중 심리를 막기 위한 게 중복죄소를 금지하는 취지인데 이 케이스에서 7천을 냈다가 3천만 원을 낼 필요성은 원고로서는 그건 내 맘 아니냐. 내가 7천 냈다 3천 더 있다고 해서 내는 거. 근데 피고로서는 여간 이중으로 응소하는 거고 법원은 이중으로 심리를 하고 이중으로 심리하다가 끝끝내 가서 판결을 내렸는데 서로 판결이 엇갈리면 법원에 대한 불신. 쟤네들 똑같은 사건 갖고 금액이야 지금 쪼개져 있지만 그 사고의 발단 같은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난 장면에서의 그 발단은. 그런데 그걸 어디서는 원고 손을 들어주고 이쪽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는 것까지도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 않겠지만 있단 말이지. 그런 케이스가.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는 똑같은 사건에서 출발한 거라는 전제하에서는 금지를 시키는데 그럼 이 케이스가 똑같은 사건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등장하는 이익은 뭐야? 원고로서는 별도로 내고 싶은 원고로서의 이익도 한편 있는 건데 피고로서는 이게 생각지도 않고 7천만 원으로 방어를 막 하는데 또 그 사건에서 3천만 원 더 있다고 툭 치고 나오니 피고로서의 그 방어에 있어서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등장했을 때 공부한 사람은 적정한 양쪽의 타협적으로 무슨 학설이 나온 거야? 잘 모르고 판례가 확장하라고. 확장 말고 지금 중복돼서인데 그러면 저기 얘기는 확장을 하는 거는 별도로 내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럼 기본적인 출발은 중복제소로 일단 보고 기존 소송에서 하라고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 실제 현실적인 처리는 어떻게 한다? 일부청구를 명시했으면 소송물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었을 듯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원고와 피고의 서로 간의 이익을 어디서 맞춘 거야? 네가 처음에 이게 다는 아니다. 나 너한테 또 조금 더 있을 여지가 있는 것을 내비쳤다면, 명시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피고도 네가 또 뭔가 더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안 쓰는 일본적인 용어인데 불이타가 없는 예상밖에 아닌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는 또 내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보지만 처음에 이게 다인 듯이 하다가 갑자기 옆북치죠. 옆북쳐서 뒷북이 아니라 옆북치면서 3천만 원 툭 나오면 이건 또 무슨 짱돌이냐 해가지고 피고가 화들짝 놀래는 거 아니야. 아깝게 다였는데. 그랬을 때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려는 그 중간적인 절충적인 입장이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는 거죠. 명시적 일부 청구. 그래서 그건 명시 지금 일부 청구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는 것은 명시했다면 잠부가 중복제소에 걸리지 않는다. 즉 소송물을 별도로 보는 듯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중복제소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시하지 않았다면 잠부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7천만 원만 청구하다가 1억 원으로 판단받고 싶으면 3천만 원, 아까 가장 원점으로 가서 3천만 원을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해야 되는데 판결 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1심 판결 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7천만 원 맥시멈 다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서 3천만 원 더 받고 싶은 거야. 아까까지는 소송 도중이었으면 1심 소송 도중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별도로 내느냐는 일단 잊어버리더라도 그 소송에서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해서 1억 원을 청구해서 1억 원 다 인정받는 이런 루트를 취하면 되는데 소호 변경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만연히 7천만 원으로 가다가 7천만 원 딱 나오니까 항소를 하면서 나 3천만 원 더 받을래의 청구 취지 확장을 판결 받고 나서 하면 항소심에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에서 일단 문제는 뭐가 있게 되냐면 1심에서 원고의 7천만 원 청구를 다 받아줬기 때문에 완전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상소의 이익이 없다. 완전 승소자는. 근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완전 승소. 자기 거 다 받아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불복해서 제2심 항소심을 항소를 하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다 받았어. 물론 지금 속셈은 나 1억 원 받을 생각을 해서 3천만 원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거는 속셈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네가 본격적으로 낸 금액 7천만 원은 다 받아들여줬는데 그래서 7천만 원 완전 승소했는데 항소를 해서 그것에 피고 측이 항소하는 건 뭐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 원고 스스로 항소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을 그대로 항소에다 갖다 붙이면 항소의 이익이라는 용어는 뭐겠어? 1심에서 소의 이익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라는 그 얘기를 이 항소에다 붙이면 재심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자기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네가 이번 민사법 들어서 A+ 받았는데 없습니다. 불만 없지. 그런데 내 수업이 좋아서 한 번 더 듣는다고 그래서 왔어. 그러면 재수강의 이익을 인정해야지. 설명 실패. 하여튼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지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단 말이야. A+ 받았단 말이야. A+ 받았는데 뭘 재수강을 하냐 이거지. 이해되지? 근데 그 경우에 그 사람이 재수강하려는 것은 신청해놓고 뭐야? A+ 맞았는데 다 설명이 안 된다. 하여튼 3천만 원을 더 이제 받으려고 그래. 그 소송을 피고가 항소해준다면 다행인데 피고가 항소 안 하면 7천만 원을 끝나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끝나고 나서 3천만 원을 하려고 할 때 얘 이제 끝나서 다시 하려는 건 아까 중복제소에 대칭되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겠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려면. 중복제소에 대칭되는 개념 하나 설명했잖아. 계속 해주잖아. 어떤 개념이 나와? 기판력이 나오는데 역시 기판력 국면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익관계를 가지고 똑같이 중복제소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에서도 어떤 입장이야? 실무적이든 통설이든 중복제소와 똑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명시했느냐 여야에 따라서 명시하지 아니한 채 끝난 게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내가 3천만 원 더 받겠다고 내는 것을 기판력에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면 걸린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마무리 지으면 기판력에 걸리고, 그러니까 항소를 통해서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하려고 했더니 이번은 항소의 이익이 걸리는 거야. 그치? 그런데 거기서 판례가 학설이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주냐면, 청구 취지 금액을 항소심에서 확장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완전 승소자라도 상소의 이익, 항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일부 청구에 관한 지금 쟁점을 조금 다시 이야기를 빠져서 한다면, 우리가 소송법에서 막 군데군데 등장하는 쟁점을 물어보는 몇 개의 요소가 있어. 이미 채권자 대의 소송 갖고 막 소송법, 그 다음에 실체법까지 헤집으면서 막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상계 갖고 막 헤집으면서 물어봐. 막 1심부터 항소심 실체법까지 다 엮으면서. 그 다음에 일부 청구 갖고는 이제 이 소송법에서 한 7, 8개 쟁점을 물어보는데, 지금 어디 쟁점까지 왔냐면 상소의 이익의 쟁점까지 왔는데, 완전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이러한 케이스에 있어서 잠부 청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1심에서 자기가 일단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완전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느냐 부분에서 항소이익이 문제되는데,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라면 기판력에 걸리는데, 명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기판력에 걸리지 않으니까 3천만 원을 추가 처리하는 것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명시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기판력에 걸리니까 이것을 갖다가 3천만 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 문제가 터진 게 항소의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인데, 다행히 항소의 이익을 그 경우에는 허용을 해줘. 그래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항소의 이익을 허용을 해줘.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등의 입장에 따른다면 원고 지 맘대로 애초에 어디서 했으면 제일 좋았어? 1심 도중에 3천만 원 확장을 했으면 되잖아. 그냥 기존 거에 7천만 원 플러스. 근데 결론 보고 3천만 원 했을 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으면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는 마무리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이 실용적으로 풀어주고 있냐면, 학설이든 판례든 전부 승소했지만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해서 항소를 열어주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불만이겠어, 아니겠어? 아까 같은 논지를 계속 견지해봐. 원고의 필요성도 다분히 확보를 해주고, 피고의 어떤 이중적이랄까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한 계속 압박을 가해오는 것에 대한 이 컨트롤에서 볼 때는 명시적이라는 어떤 절충점을 설정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돼서 그걸로 상호 간에 서로 간의 이익을 컨트롤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타의 방법이 막히니까 오히려 터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묵시, 즉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막히니까 터져서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늘리게 하겠다. 왜냐면 지금 헷갈려 하지 마. 명시를 했다면 어떤 루트가 있어? 중복재소나 기판력에 걸리지 않잖아. 명시를 만약 했다면.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3천만 원을 펼칠 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명시를 했다면. 지금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터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1심 소송 중에 3천만 원을 추가한 경우는 피고가 하는 와중에 같이 그것까지 추가해서 방어를 하는 건데, 1심 끝났는데 하라. 1심과 항소심은 속심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써. 속심, 연속돼. 그러니까 1심으로 마무리됐던 판결이 항소로 하면 터져서 계속 연속이 돼서 공방을 펼치는 장면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항소를 해놓고 3천만 원을 아까 1심 단계에서 청구 취지 금액을 확장하듯이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 금액을 3천만 원 확장하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속셈이야. 근데 원고는 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피고는 이 경우에 자기는 7천만 원으로 1심 판결 내려서 그거 얼른 갚고 끝내려고 했는데, 본래의 기본 이론에 의하면 완전 승소한 원고는 항소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걸로 자기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터주면서 3천만 원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1억 원 싸움을 벌리게 생긴 거야. 1억 원 싸움을. 물론 피고가 자기는 7천만 원 인정한 것이 불만이다, 막 5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다가 항소심이 열린 거면 괜찮은데, 피고는 가만히 있는데
다 원고대로 해준 7천만 원 A 플러스 받은 놈이 막 지금 재수강하면서 또 누구 거 학점 하나 더 깎아먹을 다 설명 실패. 막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야. 왜 1심에서 빨리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지살길 찾아서 1억 원으로 가면 갔지. 지금 딱 승부 내주니까 이제서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지. 그렇지? 근데 이걸 갖고 시험을 어떻게 냈어? 자, 여기서 아까 그 청구 금액을 애초부터 확정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건데 사법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매매 계약에 대한 대금 1억 원 중에 일단 7천만 원만, 뭐 금액은 실제 요 금액은 아니었는데 상황은 똑같아.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 받을 것 중에 일단 7천만 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 7천만 원 완전히 다 인정됐다. 완전 인정된 원고가 항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 그게 사법시험 문제야.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대답해 줬어야 돼? 원래는 아까처럼 항소에 이익이 있다고 항시를 했지만 제가 만일에 답안을 쓴다면은 막 얘기하셨듯이 그 형평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런 그 취지확정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항소의 이익이 완전 승소자는 없다가 원칙인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금 실무나 판례나 학설이 예외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고 거기에서 한 번도 누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나한테 힌트를 얻어서 자기가 그렇게 쓴대. 그러면 너는 혼자 떨어지는 거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그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런 거에 얘기를 안 했는데 나의 불만은 뭐야? 원래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어떤 필요성이 절실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원칙을 깨면서 완전 승소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깨면서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게 나는 좀 못마땅하다고 나의 주장에 따르는 이 추종자가 나왔어. 추종자가 나왔어. 나한테만 걸리면 되는데 위험해. 하여튼 위험해. 그 생각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지금 포인트는 봐봐.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문제가 금액은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상황은 맞고 금액이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7천만 원만 청구했다. 근데 1심에서 다 인정됐다. 항소해서 3천만 원 더 받으려고 항소하려고 한다. 지금 포인트는 매매대금이라는 거를 주목해봐. 내가 뭘로 더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 혹시 매매대금하고 아까 손해배상하고 뭐가 다를까? 여기서 한번 힌트 잡아봐.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데 매매대금 애초에 확정이 된 거.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비판하는 거 봐. 그 문제 낸 사람은 1심의 완전 승소에 대한 항소 이익에 대해서 그 어떤 구조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런 것을 테스트할 때에 적정한 거는 굳이 예를 인정하더라도 적정한 건 지금 말했듯이 뭐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 애초에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게 불확실.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아까 불확실한 거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를 설정해서 막 얘기를 하고 나는 예외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조금은 불만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나마 손해배상 청구지 매매대금은 지가 애초에 매매대금 1억 원이면 1억 원 7천만 원에 불확실한 이유는 특별히 어디서 그 문제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그런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줘서 그런 답안을 유도한다면 좋은데 그 문제는 그냥 매매대금으로 나갔는데 기존의 손해배상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취지조차도 매매대금에서는 더 없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제한 사람이 그 생각까지를 하고 했었을까에 나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아 지나침이 없지. 실제 했다는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왜 허까지 끌고 갔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일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금액을 처음부터 특정하는 것이 아리까리하다 이거지. 거기서 출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매매대금 같은 건 자기가 1억 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지금 뭐 왜 7천만 원을 하느냐.
상황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을 어떤 논거를 필요성을 절실하게 내가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가르치는 거는 로스쿨 자체는 그냥 빨리 기계적으로 시험 붙는 거, 나는 실무를 하는 거, 뭐 이런 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원피고면 원피고의 그 절실함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국리를 하면 이게 쉽게 재밌게 이해된다는 거지. 그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공부해본 사람은 명시적 일부 청구를 놓고 한 7, 8가지 민사법 전체에 걸친 쟁점을 공부해본 사람은 지금 기억이 뭐 생생하게 나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분명히 했어. 공부를 2차 공부라든지 어느 정도 민사법을 제대로 한 사람이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냐 이거야. 머릿속에만 들어가서 종이에 답안에 쓰지 말고 가슴까지 들어가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 당사자를 위해서 변론을 하란 말이지. 그래야지 뒤집고 뭐를 한다는 거지. 싸우고. 그렇지?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매매대금 문제로 냈기 때문에 뭔가 그 절실함은 더 안 느껴진다는 거지. 손해배상 정도만 돼도 그 불확실성이 애초에 내재돼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 등등이 전개되는 건데 매매대금은 7천만 원만 청구했다고 빨리 1심 중에 1억 원을 만들지 않고 여태 뭐 하다가 이제 1심 판결 받았는데 뒤늦게 3천만 원 더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항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예외를 특별히 인정할 필요성이 그렇게 나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금액의 청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지금 3가지 말한 게 일부 청구에 대한 어떤 필요성으로 다 맞는 이야기야. 일반 교과서에서는 없지만 내 책 어딘가에는 있어. 그런 일부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일부 청구의 필요성을 너처럼 너무 극악무도하게 이용하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이제 생각이 가는가. 더 단독과 합의는 그렇게 뭐 큰 차이 있는 절차는 아닌데 진짜 차이 나는 절차가 하나 있어. 뭐야? 지금 이제 힌트를 얻어봐. 거기서 뭐야? 소액 사건은 진짜 간이 편이 뭐 이런 게 대폭 거기에 배려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꾸려면 뭐 어떻게? 일부러 2천만 원이라는 소액 사건의 기준 그 소가 이하로 떨어뜨려서 그 편의성을 받아보려는 것이 극악무도하면 그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걸 막을 길은 없는데 얘가 극단적으로 한 1,800만 원쯤 청구했어. 그럼 막을 수는 없어. 근데 그 내면이 너무 극악무도한 목적이 있어. 근데 형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네. 그죠? 그래서 그걸 규율하는 게 소액사건 심판법의 5조 등에 보면 조문은 있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용하겠다고 작심한다면 법원이 소를 부적법 각하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신의성실이라는 민사법 1조의 조문적인 내용을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문이 그 대표적인 게 소액사건 심판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에서 한다면 그렇다라는 조문이 하나 있는 거야.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교과서는 서론적인 여러분이 이야기 같은 건 무시하고 본론으로 읽지만 이런 베이스를 알아야 자기가 이제 그 공방을 펼칠 때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반대를 몰아칠 수 있는 그런 것 등이 생기는 건데 결국 일부 청구를 하는 것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말로는 지금 멋있게 서로 표현했지만 결국 비용 낮추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왜? 1억 원 청구하면 1억 원어치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불확실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1억 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안 하는 이유는 7천만 원 하는 이유는 3천만 원 절약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극악무도하게 이용하는 게 뭐야? 실제는 한 200억 원 정도 청구해야 될 사건인데 이길지 질지도 불확실한 싸움인데 200억 원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보통은 뭐 1,000만 원짜리 사건에 1,000만 원 정도로 소송을 하는데 그 200억 원이면 인지가 상당히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승부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200억 원 다 청구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여러분이 일부 청구를 하는 게 아까 인지 비용을 줄인다라는 데서 이제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내가
뭐 말로 한다면 시험 소송이라는 얘기까지 가고 여러분 용어로 하면 간을 본다. 저번 1학년 수업에서 그 멋있는 용어를 했어. 내가 이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간을 본대. 간을 이해되겠어? 간을 본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 간을 본다. 간을. 응? 어? 법원에 이렇게 보는 거야, 흐름을. 200억 원 다 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얼마만 청구해? 1,500만 원만 청구하겠지. 그건 좀 넘어가고 한 2억 원 정도 청구해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야 뭐 해. 그러다가 승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청구 취지를 확 확장하는 거야. 처음에 한 2억 원 정도의 인지만 내고. 그게 간을 보는 시험 소송인 거야. 어? 그래서 그 간을 본다. 아주 멋있는 용어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부 청구가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가운데 하나 쟁점이 되는 게 이제서야 본론이네. 처분권주의로 와가지고 과실상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일부 청구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다 질문이 나온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과실상계 얘기를 처분권주의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일부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너도 내가 7천만 원만 청구한 게 30% 잘못했다라는 과실상계를 감안한 일부 청구를 생각해 본다면 법원이 근데 마침 법원이 30%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7천만 원에서 30%를 잡아서 37이 21 빼서 4,900만 원만 인정하면 스스로 뺐는데 또 빼고 낸 거에서 또 빼는 꼴이 되지. 이중으로 빼는 꼴이 되지. 그러니까 그 들어온 데서 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외측이라고 그래서 아예 법원은 실제 법원이 1억 원이 손해인데 30% 잘못했으니까 7천만 원만 손해다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이제 내 측에서 빼느냐 그 1억 원 써 외측에서 빼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안 들어온 3천만 원과 들어온 7천만 원에서 3대 7의 비율로 빼느냐. 그럼 어떻게 빼야겠어? 30%를 다 빼면 4,900만 원만 인정되겠지. 그 30%를 3대 7로 안 분하니까 3천만 원을 3대 7로 안 분하니까 어떻게 돼? 내 측설은 내 측에서 30%를 다 빼니까 7천만 원 써 3천만 원이 되고 이해되겠어?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되고 안분설은 들어온 것에서 빼고 안 들어온 것에서 3대 7을 빼니까 900에서 900, 2100을 빼니까 4,9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외측설은 1억 원 써 빼니까 7천만 원 그대로 다 인정되고 이해되겠죠? 만약 과실상계가 20%라면 8천만 원을 만약 인정할 수 있느냐 외측설에서 그건 안 된다. 산수적으로는 8천만 원까지 가능은 하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 애초에 들어온 게 7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인정해 주는 건 그 부분서 처분권주의에 의배가 되니까 맥시멈 20%라고 볼 때는 7천만 원만 인정한다.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서 처분권주의가 뭐가 문제되냐? 안분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1억 원이 총 잘못한 금액인데 니도 30% 잘못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1억 원이 총 손해액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애초에 7천만 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오버한 판단 아니냐에 문제가 터졌는데 과실상계한 결과 7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7천만 원 과실상계에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계산 과정에는 7천만 원을 넘어서서 1억 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과실상계한 금액이 7천만 원이라든지 7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괜찮다. 거기서 처분권주의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다시 처분권주의 입장에 따른다면 안분설과 외측설, 내측설에서 안분설은 아까 내가 언뜻 얘기했듯이 이미 스스로 30%를 접어서 7천을 했는데 거기서 또 30%를 빼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빼는 것 같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라는 걸 해준다면 안분보다는 외측에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안분설에 놓은 거는 우리가 좀 아까 일부 청구를 계속 기본적인 추구로 했던 명시적 일부 청구로 해서 소송물을 들어온 거와 안 들어온 거를 별결해서 중복재소가 안 된다, 기판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맞춘다면 안분설이 더 정합성이 있다라는 얘기. 이해되겠어?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놓고 하는 게 정합성은 있는데 실제 안분설보다 판례는
학설은 안분설도 있고 뭐 어디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는 모르겠는데 판례는 외측에 의해서 따져준다. 그 놓은 거는 원고 스스로 과실이 있다고 감안해서 예컨대 1억 원에서 7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1억 원에서 빼는 것으로 해줘야지 7천만 원 들어온 거에서 빼버리면 2번 빼는 거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외측설의 입장이다. 이해되겠죠? 지금 그 금액을 지금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과실상계 비율을 조절하면서 교과서는 조금 원래 일부 청구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 때문에 아까 말한 20%를 했을 때 8천만 원이 됐을 때는 7천만 원 청구만 들어왔으면 그 경우에 8천만 원 청구를 받아주면 안 되고 2천만 원으로 빼주면 안 되고 7천만 원만 해줘야 된다. 설사 외측설을 취하더라도 그 점을 주의해야겠죠. 그건 일부 청구 금액 자체의 처분권주와 관련해서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어. 오늘 처분권주를 다시 설명하려다가 결국 일부 청구밖에 설명을 못했고 일부 청구도 다 설명 못했어요. 지금 조금씩만 맛배기 해줬는데 다시 또 해야겠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아까 전에 일부 청구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과실상계가 20%밖에 안 들어와서 8천만 원이 총 되는데 7천만 원만 더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한다면 실제로 판결문에 너는 원래 8천 받을 수 있던 애였어라는 걸 써주는 거니까 사실상으로 처분권주의 위반 8천만 원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 주문엔 7천만 원만 한다? 그건 상관없지. 결과는 이렇게 나가겠지. 네 과실이 20%이다 하지만 그렇지만 7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못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되지. 근데 그 과정에 20%란 말을 한 거는 아까 말했는데 과정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최종적인 결과가 드론 청구 내면 괜찮다라는 거지. 또 이해됐어? 오늘 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수고했어.